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요, 저희 교집합에서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그런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얼굴 보신 분들이 나 저분 알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수학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수학교육하고 있는 제가 이분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 수학교육과 관련돼서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드리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최영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교수님께서는 전 서울대 과학영재원장도 역임하셨고요. 대중에게는 빵을 사랑하는 수학자, 그리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수학자라고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인사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빵을 이렇게 잘 만들지 못하고 네. 우연히 그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받았다는 거지. 네. 그 이후로 연습을 못해서 지금은 거의 빵을 못 만든다 정도입니다. 아니 은퇴하시면 빵집 하신다는 얘기를 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라 네. 저 어디 가서 배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계획에 약간 좀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빵 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요, 작년 12월 달에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저희가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대중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많이 쓰고 이러신 분은 아니신데 특별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책을 좀 작년 하반기부터 쓰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었던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라는 도형편을 제가 작년에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와서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시리즈는 수와 관련된 책인데요. 저도 이제 도형 얘기 보고 다음에 수가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바로 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받아보고 열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보니까 2권이 1권하고 구성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형 공부하는 것과 수를 공부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정도도 좀 다르고 학습 과정도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2권을 집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집필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 도형은 도형 나름대로의 굉장히 멋진 모습이 있고 이 수는 수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학의 역사를 보면 어느 때는 도형의 관점이 지배하다가 어느 때는 수의 관점이 지배하고 수학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을 강조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같이 융합하면서 수학이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도형과 수는 우리 수학의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잘 하셨는데 도형 다음에 수일 거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예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두 번째 드리려는 질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1권보다 2권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도 본문 중에도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추상화 과정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런 수 개념을 이 책 안에 어떻게 녹아내셨는지 아직 책 보시기 전이시니까 소개만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도형보다는 수를 처음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끌어갈까를 구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도형은 곧바로 제가 관찰자 입장으로 기술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관찰자 입장으로 기술을 했는데 수는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하고 의미가 있을까 이런 흥미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채우면서 성장한다. 근데 수의 역사를 보면 정확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들이 자연수에서 어떤 자연수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정수로 가고, 그다음에 정수도 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는 면에서 유리수로 가고, 또 유리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무리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실수로 가고,
근데 그 이상의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의 수는 학교 수학에서 이제 좀 다르게 그래서 거기까지만 네. 다루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이렇게 자란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글의 그 큰 흐름을 잡은 거죠. 약간 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근데 수가 또 강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거기서 끌어내는 것들이 수학이 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이럴 때 수는 굉장히 강력한 그렇죠. 예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가의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용의 쓰임새의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면 수는 또 나름의 그런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기술하고 조금 깊은 이해를 할 필요 있는 데는 좀 깊은 이해를 좀 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제 수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학생들 수준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3장은 이제 수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그 다음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학생 수준에서 이제 기술하도록 노력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학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 판단할 때 수학적인 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면도 대단히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를 뛰어넘는 어떤 네. 판단, 이런 것들도 조금 기술을 했죠. 그래서 약간 좀 균형을 가지려는 그런 관점으로 기술을 했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부 내용을 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좀 심화돼서 들어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진짜 즐겁고 재밌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 2부 챕터를 보고 와, 이렇게 이제 뭔가 재밌는 증명 과정이 있구나, 이런 과정 중에 수가 탄생한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것 같고요.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여러 명의 수학자가 등장해서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 그리고 수학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어떻게 이렇게 수를 다룬 그런 책인데 어떤 시기라던가 그런 과정 없이 정말 스토리로 이렇게 정말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교수님께서 이제 흥미나 호기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흥미나 관심을 갖고 수학을 접근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말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우리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교양서를 읽는 게 직접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네.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학이 개념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개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네. 그런데 학생들이 흥미를 느꼈다 그러면 아마도 개념적인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 흥미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의 능력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생이 비록 좀 수학을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네. 수학 자체에 흥미를 갖는다면 그 학생은 내재적으로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약간 지금 너무 이렇게 너무나 학생들을 너무나 많은 수학을 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좀 감소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수학은 흥미가 있어야지만, 이제 수학을 왜 배우냐, 왜 배우겠습니까? 네. 다 훌륭한 수학자가 키우는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학자들은 극소수고. 네. 그러니까 왜 배운가 하면 모든 교과는 교과답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수학은 수학답게 가르치고, 물리는 물리답게 가르치고, 시는 시답게 가르치고, 역사는 역사답게 가르치고, 미술은 미술답게, 그것이 다 융합이 돼서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에서 배운 좋은 결과, 좋은 태도, 그런 방법을 다른 분야로 전이시켜서 이 학생들의
그 지적 능력이 최고조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이 좋은 수학의 면을 시험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시켜야 되는데 전이시키려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른 거로 이렇게 전이해서 이걸 응용하려면 내가 좋아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지, 흥미를 가져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로 끝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흥미를 가져야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모든 학습은 경험이기 때문에 다 잊어먹어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다 잊어먹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계단 학문이거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 잊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다 잊어먹죠. 다 잊어먹는데 문제는 뭔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네. 이게 안 남으면 그 다음에 계단인데 안 남으면 이제 갑자기 높은 계단을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남으려 그러면 얘가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수학을 한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게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억지로 수학을 갖다가 뭐 계속 푼다 그러면 그게 물론 그렇게 하면 절대 시간이 있어서 물론 향상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다가 너무 싫어하면 이게 잘 안 남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남으려 그러면 얘가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얘는 수학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저 수학을 못해요. 뭐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중학교 때 못하더라고요. 네. 또 중학교 때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 가니까 얘가 수학을 못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때 못했는데 중학교 때 잘해요.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때 못했는데 중학교 때 잘하더니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최강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시험은 당장 기억은 물론 사라지지만 단기 기억이 있으니까 뭐 일주일을 기억할 수 있죠. 문제를 많이 풀면 내일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물론 그런 성실함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곳곳에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흥미를 갖게끔 하고 동기를 갖게끔 하는 이해를 해야지만 동기가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미를 돋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교과서를 잘 가르쳐서 흥미를 잘 돋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약간의 그런 독서를 통해서 네. 어떤 그런 근접한 상황을 통해서 좀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거기에 스토리를 좀 알면서 사람이라는 게 스토리를 알게 되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깊은 그렇죠. 좀 되고 네. 또 하나 이제 스토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스토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번 하루 생활을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뭐 칫솔에다 치약을 묻혀서 양치질을 하고 물을 헹궜다가 뱉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할 때 숟가락으로 식사하고 뭐 젓가락으로 반찬을 짓고 뭐 밥을 먹고 밥을 닦고는 국수에서 집에 나올 때 양반을 씻고 구두를 씻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왜 안 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남들과 이야기라는 것은 의외의 상황인 거예요. 의외.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끌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실제적으로. 다른 상황이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한다면 아침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죠.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밥이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라면이 잘 안 됐다. 뭐 이러면 이제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뭔가 관심을 끌죠. 그래서 이 스토리,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스토리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심을 어느 정도 끌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어떤 책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톨스토이의 어떤 작품을 안나 까레니아 같은 그거를 우리가 요약한다 그래요. 안나 까레니아가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랑 뭐 사랑을 어쩌고 해서 쫙 요약하면은 물론 그 내용을 알겠지만 그게 전혀 감명이 없죠.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당연한 표현 같은 걸 이렇게 아주 그런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라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명을 받거든요. 그게 공간이거든요. 그게 공간.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라고 그게 어떤 책들은 그 사람의 인생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
이 공간이 정말로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공간을 주는 방식은 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은 정말 이 독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굉장히 타당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어떤 책을 망라하고도 이제 좋은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수학에 대한 것에 흥미를 느끼려면 수학에 대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리고 네. 뭐 한마디 더 하자면, 저는 이제 요즘에 투자라는 게 워낙 관심이 높아 사람들이 네. 투자한다 막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그 산책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느 때 가끔 생각했어요. 이걸 내가 10,000원 이하에 샀을 텐데 이거 투자 가치가 얼마일까? 저는 이게 수천 배, 수만 배일 수 있다 생각해요. 중간중간 교수님 메모도 남고. 그렇죠. 지금도 네. 제가 가끔 그걸 읽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너무 네. 또 훌륭한 고전은 언제나 고전이잖아요. 몇백 년 동안 서바이브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고전이고 여전히 훌륭한 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수학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책, 어린애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수학보다도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네, 합니다. 네. 제가 그렇잖아도 교수님 책 첫 권을 보고 나서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굉장히 감성적인, 감정적인 수업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이 책 안에서 김춘수의 시를 만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교수님의 이제 평소에 이제 성품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느끼게 됐고, 그다음에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런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거는 어쨌든 모티베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날이니까 교수님의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수학에 대한 이제 모티베이션, 이제 동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듣다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읽어서 또 이런 책들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집 위주로 공부한 아이들은 정의가 그냥 개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개념을 물어보면 그냥 정의 써 있는 대로만 얘기하고 개념을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우리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쉬운 얘기로 어떤 걸까? 그리고 또 그런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근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연수가 있는데 뭐 2에서 5을 뺄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자연수에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수라는 그런 그게 개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 때마다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개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그 분야를 갖고 있는 원리, 구조,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안목, 그 분야에 대한 이제 그것도 다 개념의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좀 유명한 건축가가 어떤 뮤지엄을 졌어요. 아주 이렇게 멋지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이 건축가한테, 훌륭한 건축가한테 당신이 건축에 대한 건축에 대한 안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건축가가 이 건축의 안목은 이런 것이 안목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어렵죠. 네. 근데 그분이 건축에 안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훌륭한 건축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분은 안목을 갖고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안목을 갖게 됐을까? 그러니까 안목이 뭐냐고 질문하기보다 어떻게 안목을 갖게 됐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갖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좀 어리석은 아니. 질문이에요, 교수님.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가졌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그럼 그분은 아마 건축학에 대한 훌륭한 책을 읽었을 거예요. 아마 건축학에 대한 좋은 책을 읽었을 것이고 네. 또 하나 또 좋은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뭐 교수님한테 배웠든지 어떤 데서 가르침을 받았을 거고 또 하나 분명히 그분은 이 건축에 흥미를 가졌을 거예요. 자기가 배우는 와중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계속 이런 것을 꾸준히 추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얻어졌는데 그것이 안목이고 그것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걸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념을 학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뭘 배웠습니까? 이러면 그걸 기술하자마자 벌써 그건 개념이 아닌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념은 교과서는 원래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기술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훌륭한 책이에요, 실제 교과서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머지 두 가지인데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수학에 잘 이해하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가면 개념학습이 저절로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개념학습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정통한 사람이 가르치면, 그러니까 아까 건축가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얘가 흥미를 느꼈다. 그러면 그건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데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인간들은 좀 그런데 잘 흥미를 못 느껴. 내가 빵을 만들지만 막 단팥빵을 갖다가 50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만드니까 흥미 가질 틈이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빵에 대한 그런 원리를 이해할 때는 이게 온도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 바게트는 왜 이렇게 우리가 믹스를 하면은 반죽 온도가 왜 다른 데보다 낮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뭔가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건 이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개념 학습을 시켜야겠다. 우리 자녀는 개념 학습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얘한테 개념이라는 중요한데 그거를 얘가 얻게 할까? 그것은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선생님을 만들고 흥미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는 이제 외부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내부잖아요. 네. 결정적인 거는 얘가 흥미를 가지면 돼요. 얘가 흥미를 가지면 그거는 개념학습일 가능성이 정말 강해요. 얘가 흥미를 못 느끼고 있으면 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이든 아니면 뭐 어떤 수학적인 것이든 실력을 쌓든 간에 교수님 말씀은 이제 흥미와 재미가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렇죠. 계신 거네요. 거의 그것이 이게 나머지는 외부적인 상황이고 이것은 내부적인 상황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중학생 때는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뭐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전 2000년대 초반 학번이고 이제 아무래도 좀 과학고 준비생이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증명 과정이 교과서에서는 나오는데 문제집이나 실제로 아는 걸 이렇게 인출하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이 책을 보면은 증명 과정이 중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명을 100%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명 내용을 담으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 수학을 이제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반은 문제 해결이에요. 한마디로 연산하고 왜냐면 그 문제 해결은 인간의 이제 완전 본연이잖아요. 해결해야지 생존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학 문제 해결도 그것과 이제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반은 이론을 구성하고 형성하고 이제 그런 면이에요. 그걸 정당화하고 그것이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증명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균형 때문에 그래요.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학문의 균형에서 이게 증명이 중요하다. 계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연산이라든지 문제풀이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또 수학의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과정,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균형 때문에 증명을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내가 약간 있잖아요. 물리는 물리답게 가르쳐야 되고 수학은 수학답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증명이
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수학의 정수. 그렇죠. 증명만이 정수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증명이 정말 중요한데 교육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문제 해결과 증명이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그 전 세계의 수학 역사에 수학 교육 역사에 어느 것이 아까처럼 기하와 수처럼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전 세계가 이런 약간 증명을 강조하는 나라와 이렇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너무나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한마디로 해서 균형이 깨지니까 그 균형적인 면 때문에 증명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학을 이렇게 오롯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명은 정당화하는 과정이잖아요. 정당화하는 네. 과정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뭐냐면 조건 A가 있어서 B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 분야는 알고 보면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과학적인 인과관계, 뭐 사회과학적인 인과관계. 근데 그 또한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불확실한 시대에서 실제적으로 뭔가를 예측하고 이런 거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뭔가 합리적으로 뭔가 빨리 결단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중요한 게 그런 인과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점점 더 그게 강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약한 인과관계를 쓰는 분야가 있고 강한 인과관계를 쓰는 분야가 있는데 수학은 최강의 인과관계를 쓰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증명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수학적인 면에서 갖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 이것이 전이했을 때 그런 인과관계를 이렇게 그런 태도 그런 것을 갖게끔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인과관계를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맞는 그런 기법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어느 하나를 쉽사리 포기 못하고 네. 어떨 때는 이제 이 증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옛날에는 거의 증명만 냈죠. 맞아요. 그 뭐 지금도 일본 같은 데는 증명만 내죠. 이렇게 본고사 문제 보면 다 깜짝 놀라죠. 증명이죠. 네. 네. 몇 문제 안 나고. 네. 그 옛날에 뭐 옥스퍼드 대학도 초기에는 뭐 유클리드 원론을 증명한 이런 식으로 다 그 대학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이렇게 가벼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거는 균형. 그러니까 수학을 학생들이 수학 감각을 수학답게 알고 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균형 있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문제 해결도 너무나 중요하죠. 네. 이것도 그런데 이게 균형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너무 거의 99%가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문제 그런 책은 너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런 경쟁도 심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많이 나왔고 훌륭한 책도 많으니까 조금 이제 보완적인 입장에서 여기서는 약간 이제 그런 면을 좀 기술한 거죠. 그럼 균형적인 책이네요. 이제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아이들이 문제풀이 위주로 어떤 문제집이나 네. 책을 보는 네. 것과 이 책을 동시에 봄으로 인해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 학부모님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 책에서 조금 인상 깊게 봤던 파트가 이제 수직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기하와 이제 수 영역의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수직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형은 좋아하는데 뭐 연산, 수 이런 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반대로 수 공부하는 건 좋은데 도형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이 수와 관련된 얘기니까 연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연산을 이제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막 거부하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이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이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 중에 우리의 두뇌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떤 플라스통 같은 게 지식을 넣으면 이게 종이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고방식으로 이해된 것만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얘기들이 얘가 초등학교 때 아주 수학을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시험을 못 보고 또 이게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경험은 사라지거든요. 얘가 아무리 공부해도 사라지는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남아야 되거든요. 이제 임시로 사라져도 필요할 때 남아서서 그것이 이제 수학은 계단 학문이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얘가 이제 계단을 해서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다는 건 남아있는 지식이지 얘가 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얘가 수학을 한 시간 따라서 물론 이제 이런 거 그거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 이외에 얘가 남아있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거를 짚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남아있냐면 얘가 실제적으로는 이해한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억지로 막 했어요. 근데 얘가 그걸 흥미를 잃고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기계화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의 그 단기 기억은 다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요게 한 일주일은 버티죠. 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무수히 공부한 것이 도움이 돼서 얘는 깜짝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냥 공부를 안 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내일 보는 시험을 잘못 볼 수는 있었는데 얘가 흥미를 갖고 있으면 그게 남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면서 이런 애들이 결국 나중에 잘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느냐 얘가 이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디테일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얘한테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한번 그냥 네가 한번 네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봐. 근데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해한 거죠 얘가. 네. 근데 전혀 설명을 못 했다 그러면 이해 못 하는 거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제 좀 판가름 될 거고 부모님도 얘가 좀 억지로 하나 보다 좀 이렇게 해서 앞서서는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큰 주제로 우리 아이들 학습, 수학 학습과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받았던 그런 질문을 대신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소유국 수학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조금 심한 아이들은 7년 정도 선행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이제 교육특고라고 하는 여러 지역에서 4년은 뭐 기본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습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 잊어버리는 공부를 그렇게까지 일찍부터 시작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저도 선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아이가 원하고 능력이 되고 하면은 1년 정도는 이제 할만하지만 그 이상은 조금 무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근데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그 학부모님도 이제 교육 철학이 있으셔서 선행을 빨리 안 시키고 싶다. 그래서 아이한테 최대 1년 정도 선행을 이제 시키셨는데 아이가 그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선행을 안 하면 할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을 할까요? 아니면은 제 교육관을 무너뜨려서라도 계속 그냥 선행을 쭉쭉 진도 빼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큰 틀에서 여쭤보려고요. 선행, 그리고 이제 현행,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행과 심화가 어떻게 같이 얘기가 항상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그 첨예한 문제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틀에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현상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제한된 내용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입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뭐 AP라든지 뭐 계속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투자한 만큼 내용이 이렇게 보충되면서 이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수학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증명이 빠졌잖아요. 네. 증명이 아니잖아요, 시험이. 네. 그러다 보니까 증명이라 그러면 또 다양하게 또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한된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다양한 거를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투자된 거에만큼 또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내용이 대단히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을 좀 투자하고 있는 게 수학에.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내용 대비 시간 투자를 보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냐. 뭐 우리는 뭐
한 10문제만 풀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1000문제 정도 푼다. 이 정도까지 맞아요. 문제를 됐으니까. 외울 정도로. 외울 정도니까. 네. 그거는, 근데 문제라는 것은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제가 대단히 생존에서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또 약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많이 풀면 문제 역할을 잃어버리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수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인 그 프로덴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가장 그 수학 교육에서는 가장 위대한 그런 수학 교육자인데 네. 그분이 한 얘기예요. 지나친 문제풀이는 문제의 제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또 그런 문제 갖고 있는 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패턴화되고 기계화되면 또 그 기능마저도 좀 안 좋아지는데 근데 선행을 생각하면 이제 그것은 교육의 기본 목표가 원래 그냥 최고의 능력을 갖게끔 한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는 뭐 선행한다는 게 이해가 가죠. 그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선행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 선행할 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그 기반에 따라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수준이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억지로 하는 거죠. 네. 억지로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수학을 하는 거지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그냥 우리가 경험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 뿐이죠. 그냥 고생만 많이 하는데 시간 낭비. 네,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있죠. 이제 아니면 또 그 선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단히 이제 그 조심해야 할 것이 특히 초등이라면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은 다르겠지만 옛날 고전적은 이 동물들은 어떤 그런 이해가 생물학적인 나이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근데 물론 네. 그런 이론이 뭐 절대적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근데 하여간 그만큼 약간 생물학적인 나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흔히 쓰는 게, 전번에 이 책 읽고 날 때도 제가 그런 말 했는데, 만약에 김동률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노래 같은 거를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고 이렇게 좀 그런데, 그거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정말 노래 잘 부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학생이 그러한 미묘한 그런 감정을 이해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노래는 기존 그 가수 이상으로 잘 부른다 하더라도 요즘도 보니까 무슨 노래 경연대 보니까 어린애들이 맞아요. 정말 엄청나게 잘 부르는데 그렇지만 부르고. 물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어른의 그 미묘한 세계까지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거 자체. 그러니까 분명히 생물학적인 이해의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가르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얘네들 언어로 해석해 줘야 돼요. 그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 선행도 그대로 예를 들어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아까의 그런 것에 걸려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 수준에. 그런데 그 내용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잘 정화해갖고 이거를 가르친다면, 부모라면 혹시나 저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정말 아주 섬세하게 그걸 관찰하면서 그걸 잘 번역해갖고 잘 해석하면서 얘 수준에 맞도록 하면서 어차피 나선형이니까 얘가 나중에 배울 때 이것이 이렇게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잘한다면은 혹시 그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선행이라는 게 그냥 맞아요. 엄청나게 몰아놓고 네. 그런 수준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 했을 때는 분명히 확률적으로 이것에 잘 효과가 없는 학생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서 이 배우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빨리 가더라도 거기서 스톱을 하고 다시 그걸 재반복해야 되는 거지. 근데 반복 훈련이라는 것은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나 많으면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물론 이제 선행을 해갖고 승리를 잃으면 뭐 이제 능력이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서 안 좋고, 이제 선행을 잘해서 이제 수학 실력이 좋더라도 나중에 이게 스톱해서 계속 억지로 하면서 흥미를 잃게 되면 약간 탈진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얘의 능력의 최대치가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선진국에서 어느 때를 타겟을 놓고 하겠습니까? 대학이겠죠. 대학입니다, 대학. 원래는 이 학생들의 가장 능력의 극대치가 대학에다 몰아놓고 그때부터 훌륭한 학문을 배워서 얘가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흥미를 잃으면 정작 이제 대학에서 자기의 그런 걸 개발해야 될 때 정작 흥미를 잃게 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탈진돼 갖고 어찌할 수 없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훌륭한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데도 이 학생이 와서 그냥 완전히 탈진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정말 훌륭하게 나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다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각자 자녀가 있을 때는 아마 이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생한테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정말 근데 다 선행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저는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선진국은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많은 시간을 독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다른 이제 수학 관련 도서라든지 과학 도서,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이런 인문학 책, 그다음 그런 책들은 계속 수년 맞도록 너무나 많은, 그건 제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하게끔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우리 아이만 뒤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학기나 1년 정도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시면 저는 한 학기 1년 하는데 왜 부족하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외 사례를 조금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경험이 있었던 거를 조금 연결지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코로나 전에 제가 핀란드에 이제 교육연수 2번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도 방문도 하고 아이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선생님도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연수 같은 것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핀란드 애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비교가 많이 되나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5학년 그다음 중학교 2학년 문제를 가지고 기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학교 아이들한테 풀려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핀란드의 교육과 우리의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약간 좀 실망이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는 자신들이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수학이 싫다거나 이런 감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하나 붙들고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체육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수학 좀 수준 높은 반 학생이라고 이제 인터뷰를 잡아주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유도 전공 학생인데 왜 이렇게 수학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어려운 걸 공부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너는 수학이 네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유도 동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수학 공부를 한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수학을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유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학이 우리 실생활하고 이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나중에 사회든 언제든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문제는 문제일 뿐이고 내가 수학을 굳이 살아가는데 필요도 없는데 왜 배워? 라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도대체 걔네 유럽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길래 그렇게 우리랑 다른 건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정통하게 알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정성 때문에 계산기를 못 쓰게 해요, 계산기를. 근데 이제 외국은 이제 계산기 쓰는 거를 이제 그걸 당연히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면 웬만한 계산이 다 될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근데 스마트폰 없는 학생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의 지금 우리 두뇌를 갖고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보조
무슨 두뇌 수단처럼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산기가 있으면 실제 상황 문제를, 실제 문제를 갖다가 실생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인도 그렇잖아요. 사인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30도, 그죠. 뭐 45도, 60도, 뭐 15도 몇 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면 반드시 그 특수가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거의 다 조작된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작된 문제를 푸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실생활 문제를 풀지만 애들은 알아요. 이게 실생활 문제가 아닌 거를. 이걸 실생활에 실제로 데이터가 그게 아니잖아요. 겉모양만 그런 겉모양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학생들이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이 수학은 실생활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조작된 상황에 적응한다.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쓰니까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죠. 실생활 문제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교과서가 다 실생활 문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지 수학을 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잘해도 항상 수학을 쓸 수 있다는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수학을 많이 쓰는 사회가 돼요. 우리가 제한된 지식에 우리가 1000배를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우리는 애들이 수학을 안 써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학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외국에 비해서 교수님들도 수학을 좀 덜 쓰죠.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사회도 수학을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수학적으로 잘 안 돌아가는 세상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의존해서 이렇게 추론하는 사회도 아니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배운 아까 그 전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지금 우리의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실생활 문제를 하려면 계산기를 도입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이제 도입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이제 시험의 공정성 때문에 계속 이제 그게 걸려 넘어지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시대에 그걸 활용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히 괴리된 거잖아요. 그걸 어차피 그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쓰려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요즘은 이게 하는 그런 사회니까 그래서 그 어차피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산기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논하고 이것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를 이렇게 개념적이나 스토리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사회가 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산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들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사회가 되면 오히려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그렇죠. 아는 아이들이 이제 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이 이제 주변 분위기 때문에 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엄마들한테 살짝 조언 부탁 하나 드릴게요. 수학이 너무 중요하지만 혹시 수학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근데 수학만 못하는 거로 끝쳐야 돼요. 얘를 다른 분야까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조심할 점인데 수학은 계산문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1단계 이게 잘못해갖고 1단계 있으면 5단계를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이건 2단계를 밟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작은 성취를 계속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너는 쟤랑 같이 공부했는데 얘는 그걸 푸는데 너는 이거 왜 안 못해? 그리고 자꾸 압박을 하게 되면 점점 흥미를 잃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학적인 흥미만 그래서 수학만 못했으면 좀 나는데 이것이 전체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더 과하지만 그냥 공부만 못해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도 이제 못하게 자신감까지 잃게 되는 이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수학을 못한다는 것은 물론 큰 문제지만 이 전체 과목에 흥미를 잃는 거에 비해서는 그건 너무나 큰 문제고 그리고 이 공부를 못하는데 자신감을 잃은 거는 이거는 비할 나위 없이 큰 문제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다양한 어떤 능력들이 이렇게 발휘되는 사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학을 혹시 늦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기다려 주시고 얘가 잘할 동안 그러면 얘가 자그마한 성취가 있으면 언젠가는 극복을 해요. 왜냐면
애들은 씨앗이거든요. 어린 애들은. 씨앗은 분명히 영양분이 있으면 싹을 터요. 겨울에 그냥 얼음판을 갖다가 그걸 뚫고 나오고, 어느 때는 그냥 이런 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게 생명력이거든요. 씨앗들이거든요. 애들은 씨앗인데 영양분만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영양분은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영양분이 부족은 나머지 영양분이 다 보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영양분이나 모든 영양분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화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화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고 흥미를 갖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만에 하나 학생이 이렇게 흥미를 잃으면 너무나 수준이 실력이 없는 것 같으면 기다려줘야 돼요. 갑자기 야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가져 자신감을 가지면 그 씨앗은 언제든지 자라요. 그걸 믿으시면 얘는 그래서 소화에 대해서 조금씩만 자신감을 가지면 언젠가는 회복할 겁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2부까지 교수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제가 교집합 통해서 저의 생각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얘기,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이렇게 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